자민당 단독 의석으로는 196석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총리 자리를 야당에게 물려주게 생긴 거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당 연합에 의한 내각 출범, 이거는 을 좀 급조하고 있는 격이다. 일본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계획했던 협력의 장이 운영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입지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뉴스통신사 서울지국에서 10년째 외신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호진입니다. 지난 10년간 주로 정치, 외교, 특히 한일 관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쟁점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작가 겸 번역가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 관련 콘텐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일본 정치는 왜 이럴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유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난 10월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대신이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정치의 혼란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실각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아베 전 총리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역대 최장기 집권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태평양 전쟁 이후 최강의 총리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반면에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서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군비를 증강하거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긴장을 촉발하였다, 군국주의화를 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가장 발목을 잡았던 모리모토 학원 문제 등 오점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등 임기 말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베 실각 이후에 아베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새로이 오르지만 임기는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고요. 후임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대신이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파벌 중에서도 수십 년간 총리를 배출하지 못했었던 약체, 괭지회라는 파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자민당 내 세력 구도가 심히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당내 권력은 여전히 아베파가 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옆에는 아베의 맹우라고 하는 아소다로 전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아소파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총리는 괭지회의 기시다파, 실질적인 힘은 아베파와 아소파가 행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당내 권력 구도가 좀 어그러진 만큼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괴한에게 피살당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정치자금 파동이 벌어졌죠. 정치자금 파동을 지나면서 당내 파벌은 형식적으로나마 해체가 되었는데, 가뜩이나 수장이 살해당해서 공석이었던 아베파는 갈 길을 잃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던 강경 내셔널리즘 유권자들 역시 포스트 아베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후에 무파벌이자 아웃사이더로 불리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신임 총리로 오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더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아베 집권기 내내 아베를 견제하면서 아베의 최대 라이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시바가 총리에 오르니, 아베 맹우였던 아소는 그냥 이시바가 너무 미웠던 것 같아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시바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이시바 총리 당선 직후에 아소가 다카이치에게 이시바는 1년 안에 끝난다, 준비를 해둬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총리는 중의원의 다수당에서 지명을 합니다.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총재를 선출하고 그 총재가 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속 의원, 특히 힘이 강한 파벌의 수장이 마음만 먹으면 총리를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아소파는 정치자금 파동 이후로 나머지 모든 파벌들이 해체했음에도 여전히 해체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소의 예상이 적중했는지 이시바 총리는 집권 1년 사이에 3번의 대형 선거에서 내리 참패하며 퇴진으로 내몰렸습니다. 당내에서 터져나오는 조기 퇴진 압력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소입니다. 그 옆에는 다카이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베가 8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공고히 다져놓았던 자민당 내 권력 구도가 아베 사임 이후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베가 사망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정치자금 파티 문제, 그리고 비주류 총리가 탄생했다, 이런 악재들이 겹친 끝에 지금의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모두 과반을 잃은 자민당, 다카이치 총재는 이 위기를 돌파할 힘이 있나요?
사실상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회의 하원이자 총리 선출의 장인 중의원은 총 465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민당 단독 의석으로는 지금 196석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반에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탈하기 전에 공명당과 함께 합쳐서 연립으로 구성을 했었음에도 공명당은 24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공명당마저 이탈을 해버리니까 자민당만으로는 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48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국민민주당이 27석, 그리고 잠재적 협력 세력이라고 보이는 유신회가 35석, 도합 210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차하다가는 총리 자리를 야당에게 물려주게 생긴 상황인 거죠. 만일 이달 말에 예정돼 있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총리에 오르게 된다면 다카이치는 책임을 지고 총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당선된 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죠. 역대 최단기 총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내 야당이 9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각기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쉽사리 뭉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분오열된 틈을 노려서 다카이치가 결선 투표를 가서 총리에 오른다라는 시나리오도 역시 유효한 상황인 거죠. 문제는 다카이치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최고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카이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경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데요. 강대한 일본, 전쟁 가능한 일본, 중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장 오른쪽에 쏠려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승하였고, 이를 현실로 만들고자 노력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내셔널리스트의 근간이 되는 일본 회의와의 유착이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소수 여당 출신 총리로서 의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내각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려거든 당내 지지는 물론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의회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비호감을 사고 있는 탓에 다카이치 자민당의 정책이 야당의 동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 사실상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일본 총리는 취임한 직후에 중의원을 해산을 해서 자신에 가까운 인물을, 그리고 자신과 그 정책을 동조하는 인물을 대거 원에 진출을 시켜서 국정 동력으로 삼는 관례가 있는데요.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과반 이하로 자민당이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다, 이거는 사실상 자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이 난국을 타개하고 안정적으로 전국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야당이 연합해 210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시도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1993년도에도 있었거든요. 1993년도에 열렸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이 무너졌는데요. 이때 기회를 잡은 야당이 연합을 해서 연립내각인 호소카와 내각을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지닌 사회당이 주축이 되었고, 자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일본 신당이나 신생당, 사키가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공명당, 기타 등등 7개 정당이 모여서 반자민당이라는 빅텐트 아래서 힘을 모았습니다. 호소카와 총리는 일본 신당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이념과 지향점은 모두 달랐지만 자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은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민당이 195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권을 잃게 되었죠. 이번에도 이런 형태의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내각을 출범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나름대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명당과 자민당의 연립이 해체되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우리가 아니라도 좋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를 총리로 세워도 좋으니까 우리는 연합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나선 바가 있죠. 그리고 일본 유신회도 일부 조건만 맞다면 우리도 같이 할 의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다마키 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차기 총리 후보 제1순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부지리 대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 과반에 의한 총리 선출은 불가하더라도 결선 투표로 상황을 이끌고 가서 야당 연합의 210석, 그리고 자민당의 296석으로 다수결 총리를 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연합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입니다. 현재 일본 야당은 말 그대로 그냥 합종 연횡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든 결이 조금 맞기만 하면 모이고, 아니면 곧장 떨어져 나가는 그런 관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 그리고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참정당 역시 현재는 야당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뿌리는 자민당에 두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정치적 손익에 따라서 당내에 있는 의원 일부가 자민당으로 흡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으로 흡수되지 않더라도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지만 사이가 아주 나쁜, 어떻게 보면은 뚜렷하게 지향점이 다른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입헌 내부에서 국민민주당의 담화키 대표를 지지한다는 게 좀 불쾌한 의원들이 숨죽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 입헌 국민 유신 새 당이 힘을 모아서 210석을 확보한 다음에 담화키 대표를 총리로 추대한다 하더라도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1993년 호소카 내각은 1년도 못 버티고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념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른 정당이 그저 총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목적 단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분열도 그만큼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입헌 국민 유신, 그 밖에 야당이 힘을 합쳐서 연합 내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길게 유지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각 인사를 어느 당에 어떻게 주고 향후 국정 주도권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조기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구는 어떻게 나누고 선거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다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당 연합에 의한 내각 출범, 이거는 모래성을 급조하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 이시바를 유지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자민당 내부에서 이시바 현재 총리를 유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을 보면 자민당의 중참 양원 간담회에서 10명 미만의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당 지도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등식처럼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처럼 신임 총재가 총리에 오르기 어려운 모양새가 계속되면 총리와 총재를 분리하자는 이른바 총총분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과거 1970년대에도 각복전쟁이라고 불리던 다나카 가쿠에이와 후쿠다 다케오 간의 권력 투쟁기에도 총리와 총재를 분리하자는 논의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는 자신의 맹우였던 오오히라 총리를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오오히라가 총선에서 대패하자 후쿠다 측에서는 총리는 오오히라가 그냥 계속해도 되는데 총재 자리는 후쿠다에게 물려주고 당무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총총분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성사가 되기 어려웠었고요. 이후에도 몇 차례 총총분리를 시도하긴 했었는데 성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사되지 못한 총총분리 시도는 결국에 매번 당 분열로 끝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세력이 힘을 규합을 해서 총리를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하고, 총리는 자신을 지지하는 파벌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권력을 지키려고 암투를 벌였거든요. 이럴 때마다 자민당은 힘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구 아베파와 아소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아웃사이더이자 아베의 숙적인 이시바를 총리로 유임한다? 이런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카이치와 아소파는 어떻게든 이시바를 조기에 실각시키고자 노력하겠죠. 이시바는 이에 저항하는 데 힘을 뺏겨서 국정 동력을 상실할 테고, 가뜩이나 과반 이하로 몰려있는 자민당은 유권자의 표심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혼란이 길어지면 외교와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오랜 기간 일본은 우리나라의 오답노트로서 자리를 해왔습니다. 동북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 자유진영의 유력 국가라는 점, 그리고 문화적, 산업적, 경제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는 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제, 외교 면에서 맞는 여러 문제는 일본 역시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상황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발 관세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의 협상 과정, 그리고 협상 결과를 참고 삼아서 대응 전략을 고심해 왔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그러했었는데 이번에도 일본이 가장 먼저 나서서 대미 협상의 물꼬를 텄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았습니다. 일본 전국의 혼란이 길어지면 앞으로 이런 오답노트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참고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먼저 나서서 매를 맞고 성과를 내고,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대미 협상의 테스트베드 같은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외 정책이 정체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겪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 그런 존재가 사라지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 글로벌 경제적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다, 어려운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중 간 갈등, 남중국해 분쟁이나 대만 해협의 안정화 문제, 동북아 정세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필두로 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세 나라가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이런 뜻인데요. 일본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그동안 계획했던 한미일 3자 협력의 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여차하다가 삼국 간 협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도자가 일본 총리에 오르기라도 하면은 3자 협력의 틀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노릇인 상황인 거죠. 국제정치는 흔히 야생이라고들 하는데요. 아무리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거나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기는 한데, 다자외교, 국제정치에 서게 되는 순간 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양국 간 갈등 현안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외교 경제 현안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문을 닫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국제정치 안에서는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혼란상 이 리더십의 부재 문제, 권력 구조가 붕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딱 잘라서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입지를 생각하면 이런 혼란상이 하루빨리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트랙 실리 외교를 예고했습니다. 이 방향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지면서 대일 투트랙 전략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두고 국제정세 속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날 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를 덮어두자는 게 아니다, 과거를 논의하되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사 대로, 미래 협력 과제는 그것 나름대로 분리하여 다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일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직전 윤석열 정부도 그랬었고, 문재인 정부나 그보다 과거에 존재했었던 정부들 모두 대일 투트랙 기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일본 제국에 의한 조선의 강제 병합, 그리고 식민 지배, 수탈, 태평양 전쟁 시기에 발생했던 반인권적 전쟁 범죄, 다양한 과거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서 파생된 수많은 송사도 존재를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배상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 매몰되어 있어서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하고 우리나라가 재반격을 하면서 이 과거사 현안이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 제일 위에 놓였을 때 한일 관계가 어디까지 경색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죠. 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두고 없는 셈 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이해를 좁혀가면서 관리를 하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협력 논의 테이블에는 과거사 문제가 너무 전면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율을 하자는 기조인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우리나라나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적성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었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를 하자 이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따지기도 했었죠. 이런 전력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일본 언론에서는 반일 몬스터가 정권을 쥐었다, 이렇게 경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개 정치인과 대통령의 목소리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부터는 자신의 견해가 어떻든 간에 국익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국익에 부합한 실리적 외교를 하겠다, 이런 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일 관계만 떼어서 보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고 서너 달 사이에 이미 이시바 총리와 세 차례 대면을 해서 셔틀 외교라고 하는 그 양국 간 정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나는 셔틀 외교를 제대로 살려서 보인 바가 있죠. 과거사 문제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협력의 의사는 명확하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과거부터 이제 진보 진영의 든든한 우군이었었던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면서 국정 동력의 일부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경한 자세로 대응을 하고 특히 과거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여럿 있는데요. 이들은 진보 진영, 그러니까 현재 여당의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 과거 야당들과 연계해서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과 목소리를 함께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노선을 선명히 하고 대일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시민단체나 정치단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일 투트랙 기조나 과거사 문제의 제3자 해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자신들이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투트랙 실리 외교가 지난 정부, 특히 보수 정부의 투트랙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전쟁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실리 외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반한 감정보다 반중 노선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한미일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 만약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총재가 실제로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다. 아베 시절 이상으로 얼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예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무조건 낮다고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다카이치라는 인물은 과거부터 한국 때리기를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와중에 그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카이치라는 사람 눈에는 한국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이 태평양 전쟁에 피해를 입은 나라이기는 한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혈안인 거지 한국은 그냥 관리 가능한 사소한 문제 정도로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일본의 재무장,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헌법 개정, 자국 우선주의, 기타 등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다카이치의 발언과 행보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두고 기어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친미 노선을 타야 한다라는 인식, 그리고 또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의 독립을 옹호하기도 하고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옹호하는 그런 의원연합에 가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탓에 중국 미디어는 다카이치 총재가 선출되자 역사상 가장 최강의 반중 인사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확실히 나타냈고 중국 정부 역시 이성적인 대중 정책을 취해야 한다라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아직 총리로 집권하지도 않은 인물을 이렇게까지 경계를 한다 이런 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다카이치라는 인물이 얼마나 다루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지 그간 다카이치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경하게 중국 때리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정신적 계승자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친미 반중 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미국 상황이 동맹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가치를 소홀하게 한다 이런 모양새로 전개가 되고 있기는 한데 미국 조야에는 여전히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에 두고 한미,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의 굴기를 막는 것, 그리고 중국 주도하의 세계질서 재편을 막는 것이고 우리나라랑 일본은 이런 미국의 보조를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역사 문제를 걸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야기가 나오고 삐걱거릴 수도 있겠는데요. 다카이치 총재가 현 시점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약간 관리가 되는 모양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협력의 틀은 일본이 싫다고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안보면에서는 협력의 모델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고 대중국 문제 그리고 북한 핵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는 이런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서로 간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역사 문제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독도 관련 도발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계하는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 행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관련된 문제가 중점적인 상황인데요.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로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국가를 위해 유명을 달리한 선조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치부를 해왔고요. 타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더라도 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할 거야 이렇게 공언을 하고 다니기도 했었죠. 심지어 초선 시절이던 1995년에는
2016년에는 국회 질의에서 일본이 전쟁권을 포기한 내용을 헌법에 박아 넣으면서 구전의 결의를 가진 지점, 이것을 두고 일본 전체가 반성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나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성 같은 거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혈기왕성한 초선 시절이라고는 하기는 하나 그러한 인식이 현재까지는 변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을 미화하고 태평양 전쟁의 전몰자, 그러니까 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분들의 그 고결한 희생이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하고 신사참배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2010년대, 2020년대 모두 내가 강류를 지내면서 뭐 장관의 신분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기도 했고, 주변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기어오르는 건 아니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인물이었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일본의 내셔널리스트들은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도 이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2006년에는 본인 홈페이지에 독도에 일본 정부가 직접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일본 시마네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날에 정부의 대표자로 장관을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보는 전부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로 당선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표심을 확보해야 되고 재선을 확실시해야 되고 영향력 확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정치인 다카이치로서는 어쩌면 이게 아주 손맛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때리고 중국을 때리고 강력한 일본, 전쟁 가능한 일본을 외치면서 극단적인 유권자의 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의 총재이자 어쩌면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최고 지도자 다카이치로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극우 총리라고 불렸었던 아베 신조도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거든요. 공물을 복납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그의 정신적 후계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는 최우방국인 미국이 반대하는 와중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수 있을까요? 공명당의 연립 탈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다카이치가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참배를 강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 역시 일개 정치인과 최고 지도자의 언행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정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카이치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 특히 자민당의 강경파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상황이 좀 불리해지거나 극우 세력의 단합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한국 때리기에 나서서 이목을 끌고는 했거든요. 만일 총리에 오른 후에도 지지세 결집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전국의 난맥상이 좀 반복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큰 한방을 노리고 과감한 결단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쉬운 길,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때리면서 내셔널리스트들을 결집을 하는 그런 쉬운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어렵겠지만 평화로운 길로 갈 것이냐, 이 지점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의 정치력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탄생하더라도 임기가 짧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위협을 가하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본 총리의 수명은 길어야 2년입니다.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총리가 수두룩하거든요. 일본 총리의 수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만일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더라도 임기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당내 권력 구도가 너무나도 찢어져 있습니다. 과거 아베 신조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중심에 있었을 때는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파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막강한 최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 아래서 파벌의 권력 구조가 안정적으로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자민당 전체가 뒷돈 문제로 파동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파벌이 형식적으로나마 해산을 했고, 정치적 연대 행위까지 모두 다 끊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파벌 내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금권이 끊어졌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파벌의 수장이 의원 개개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다. 이에 현재까지 해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아소파만 유일한 파벌이자 유일한 권력 집단으로 당내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소파와 구아베파로 불리는 권력 집단, 그리고 정치자금 사태를 겪으면서 자민당이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비파벌, 비권력 집단의 항쟁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풀뿌리, 그러니까 정치단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방의 정치단체,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까지
갈등의 불똥이 튈 수 있음을 그런 지점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총리는 다수당의 총재가 맡습니다. 당 총재는 의원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요.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총재를 갈아치우고 총리를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4분 오열된 당내 여론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강력하게 끌고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다카이치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을지 의문이 남는 지점인 거죠. 당장 연립을 구성하고 있었던 공명당도 붙잡지를 못했는데 다음 선거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를 하고 현재 자민당을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 마땅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국회의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선하는 것을 이제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지도자, 총재, 총리,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예정된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조기에 지도자를 갈아치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퇴진으로 내몰린 것도 결국 선거에서 내리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에 따라서 만약 다카이치 총재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선거에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이 진영을 다시 구성하자, 이런 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 예정된 대형 선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의원 선거, 그리고 참의원 보통선거, 이것도 최근에 열렸고요. 3대 대형 선거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도쿄 도의회 선거도 아주 얼마 전에 있었죠. 큰 선거가 한 바퀴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차기 선거가 열릴 때까지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장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행 이다 보니까 다카이치도 섣불리 중의원을 해산할 수는 없겠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일본 시내에 있는 서점을 가면 혐한 코너라는 게 별도로 있었을 정도로 이렇게 혐한 분위기가 팽배했었고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시내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별도로 있었을 정도입니다. 대놓고 혐한 서적이다 이렇게 적어두지는 않았는데, 정치사회 섹션으로 가면 표지에 혐한이라고 적혀있는 책들이 대놓고 이렇게 모여서 진열이 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추세가 좀 점점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혐한 세일즈가 먹히던 세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K-팝을 필두로 한 K 콘텐츠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겐 더 이상 혐한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그러니까 이른바 Z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1조선인, 제1한국인, 제1중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도심 곳곳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도쿄에서 유학을 했었던 2014년도만 해도 길거리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길거리에 보면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하자, 이런 표어가 붙어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이트 스피치가 얼마나 만연을 했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사회 주류로 떠오르는 30대 중반, 그러니까 저희 또래의 일본인들은 애초에 혐한의 정서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부 집단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들이 절대 주류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히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일본 트위터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는 태그를 단 글이 수백만 건 쏟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2030 세대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혐오의 대상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K-팝을 듣고 자랐고, 그보다 더 앞서서는 어머니가 집안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습을 보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극단적인 국수주의자,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자라는 이런 분들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베 전 총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부터 자민당 역시도 중도 보수의 길로 노선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했던 혐한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갈 길을 잃게 되었죠. 최근에 이들을 결집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게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이락 스타로 떠오른 참정당이라는 곳인데, 이들의 확장성에는 아무래도 의문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구아베파와 아소파 이렇게 권력 집단들은 참정당으로 흘러들어간 극단주의 세력, 그러니까 내셔널리즘 세력을 다시금 자민당으로 불러들이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 6년 사이에 혐한, 혐중 세력의 목소리를 좀 소홀히 다루었더니 당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면 다시금 안정적으로 자민당이 득표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자민당이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카이치 총재가 당선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난맥상을 보면 이들의 전략은 완전한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의 목소리를 수용을 하니까 오히려 중도 보수를 표방했던 공명당이 뛰쳐나갔고,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자민당보다는 확실하게 파시즘을 표방하고 있는 참정당으로 극단주의 유권자가 몰려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민당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혐한 세력, 혐중 세력, 그리고 일본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렇게 거대한 정당인 자민당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의 유출로 인해서 파생된 일본 정치의 혼란상은 그다지 반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1, 2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30년 사이에 일본 총리를 지낸 인물은 총 17명입니다. 1994년 하타하츠토무부터 최근에 이시바 시게루까지 총 22대에 걸쳐서 17명의 총리가 있었던 거죠.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총리 한 명당 1년 8개월 남짓 재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 총리직에서 기껏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셈이죠. 참고로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7명 탄생을 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단명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총리의 임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애초에 총리가 얼마만큼 재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에 따라 총리를 지명한다라는 이런 짧은 문장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국회의원의 임기와 총리의 임기가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의원의 임기가 6년 보장되는 만큼 참의원에서 총리를 지명한다면 총리도 최장 6년간 재임을 할 수 있는 셈인데 역사상으로 참의원에서 총리를 배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리 배출의 장이자 하원인 중의원의 임기만큼인 최장 4년 이게 총리의 임기가 될까요? 근데 마냥 그렇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총리의 임기 규정이 없으니까 중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도 적혀있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인 총리가 무한하게 국회의원을 재선한다면 총리의 임기도 무한하게 늘어난다. 이런 계산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총리의 재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총리가 단명하는 원인이 됩니다. 임기 규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10년, 100년 이렇게 영원히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는 1년, 반년, 한 달, 하루만 해도 총리의 임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참의원의 존재가 총리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임기가 6년 보장이 되지만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을 새로이 선출합니다.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큰 선거가 돌아온다는 말이죠. 3년에 한 번씩 집권당, 내각, 총리에 대한 심판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중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한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권자는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표를 몰아주겠죠. 만약 참의원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이 과반을 잃게 되면 총리는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수명은 3년에 한 번씩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일본 총리는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맞습니다. 현재는 자민당이죠. 자민당은 총재의 임기를 3년으로 최대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번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총재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한다면 최대 9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가 일본 총리로 선출이 되었는데 3년마다 돌아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중간중간 끼어있는 당 총재 선거도 모두 승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온갖 사건, 사고와 악재들까지 모두 견뎌내어서 총리 자리를 유지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본 총리의 생명이 기껏해야 2년도 되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의 정치는 왜 이렇게 굼뜨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자민당은 1955년 보수 양당이 합당을 하면서 탄생한 보수 합동 정당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70년간 일본의 정권을 틀어쥐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자민당 막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막부는 아시다시피 에도 시대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무라이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장기간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데요. 우선 학자들은 일본 경제 성장이 자민당의 득세를 추동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1955년 당이 결성된 이후 1990년대 들어서 한 차례 정권을 잃기 전까지 장장 40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은 일본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려 있죠. 1950년대 한국전쟁의 특수를 누려서 일본은 미군의 병참기지로서 군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공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고도성장기에 진입을 한 것인데요. 자민당이 탄생한 1955년부터 1973년까지를 고도성장기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 일본 경제는 연평균 10%씩 성장을 합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G2의 반열까지 오르기도 했고 한때는 아마 이게 도쿄 도내 부동산을 전부 팔면 미국 영토를 다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 내내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으니까 유권자의 뇌리에는 경제는 자민당이 살린다
경제는 자민당이 살렸다, 이러한 인식이 남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자민당은 이 오합지졸로 전락한 야당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야당은 사회당과 민주당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공산당도 있기는 한데 이들은 수권 능력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아웃사이더 집단들이기 때문에 별개로 칩니다. 사회당은 자민당과 함께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1993년에 반자민연합을 구성을 해서 정권을 빼앗아오기도 했고, 반자민연합의 제1당으로 자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껏 1년도 못 버티고 정권을 헌납하긴 했지만 그런 위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실공히 제1야당인 사회당은 안타깝게도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1950년대 반공투쟁에 맞서서 급진 좌파와 온건 좌파가 텐트를 구성해서 사회당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게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아 오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다른 소수 정당에게 유권자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내 투쟁에서 패배한 세력은 당에서 뛰쳐나와서 신당을 차려버리고, 이러니까 선거에서는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합당을 하더라도 이미 유권자들의 눈밖에 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의석수는 줄어듭니다. 사회당은 한때나마 중의원에서 166석을 확보하면서 세력을 과시했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중의원에서 한 자리, 참의원에서 두 자리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당에 이어서 유력한 야당으로 떠오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당에서 갈라져 나와서 독립을 한 세력인 민주당은 현재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으로 존속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2009년에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한번 빼앗아 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민주당을 좀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년 남짓 집권하는 사이에 당내 권력자들의 정치적 문제가 좀 연이어서 터지기도 했고,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한편 집권 3년 차였던 2011년도에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다시피 유례없이 강력했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버렸죠. 이러한 전대미문의 국가 비상사태에 민주당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애초에 집권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 가까이 자민당이 다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그 내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어떻게 국가 운영의 노하우를 알겠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 운영의 노하우도 없었고 관료계나 정계, 재계, 그 어떠한 곳에도 마땅한 파이프라인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니까 정권은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러한 탓에 유권자들은 그래 아무리 썩었어도 자민당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고, 차라리 자민당 내에 존재하는 파벌들에게 좀 돌아가면서 권력을 주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70년간 권력을 독점한 노하우, 그리고 알아서 무너져주는 야당,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유권자들의 판단, 이 세 박자가 맞물리면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민당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정권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베 신조, 기시다 후미오, 고이즈미 신지로, 이시바 시게루, 하토야마 이치로, 고노 다로, 우리나라 뉴스에서 자주 언급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습 정치인으로 분류되는데요. 가문 대대로 정치를 가업으로 삼아서 물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 정계에는 세습 정치인이 30% 내외로 일컬어집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전체 출마자의 10%가 세습 정치인이었고, 자민당 소속 후보자로만 좁혀서 보자면 후보자의 28%가 세습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후현, 도토리현, 야마구치현과 같이 전통적인 세습 지역에서는 모든 선거구가 세습 정치인 후보로 채워지기도 했죠. 특히 제2차 기시다 내각 당시에는 강료, 그러니까 장관 20명 중 9명이 세습 정치인이었는데, 이런 지점들을 보면 일본 정가에 세습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세습한다는 것에 우리나라는 아주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습 정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그 정치인의 세습에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의 유권자는 어쩔 수 없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간에는 이러한 세습 정치 풍조를 두고 에도 시대의 다이묘에 빗대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막부를 통치했던 쇼군 아래에 각 지역 자치권을 부여받은 영주, 그러니까 다이묘들처럼 현대의 세습 정치인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영지 삼아서 대대손손 권력을 승계하고 지역의 자금줄과 인력 지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웃 영지의 귀족들과 통혼을 해서 권력을 공고히 했던 중세 사무라이들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세습 정치 가문끼리 통혼을 하고 정계와 재계를 넘나드는 혼사를 맺으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다이묘보다 현대의 세습 정치인들이 좀 더 교묘하고 능숙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습 정치 풍조는 일본 정계의 세대 교체를 막는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세습이 만연하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라는 건 어차피 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이미 3대 4대에 걸쳐서 이름을 알려온 집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이 정치인들과 이름값을 두고 경쟁하기에는 인지도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흔히 정치인이 되려면 3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방, 한반, 하방, 각각 지역 기반과 유명세, 그리고 정치 자금을 의미하는 일본어인데요. 신인은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갖추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과 유명세는 사실상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세습 정치인과 그러니까 그들과 얽힌 가신 그룹들은 지역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신진 정치인들은 이들로부터 유권자를 빼앗아 온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현재 일본 정계의 30대, 40대 젊은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간혹 일본에도 30대 젊은 정치인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지역구를 이어받은 장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정치가 뜨거운 주제인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 친구, 가족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화 주제를 꼽으라 하면 무조건 정치 얘기가 1순위에 오릅니다.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해요. 싸움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열정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점심시간마다 캠퍼스 한쪽에서 확성기를 들고 아베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외치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막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근데 캠퍼스 안에서 정치적인 구호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라서 저 되게 놀랐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누구도 그 학생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이렇게 강제로 조종을 한 것처럼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 학생을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했던 거죠. 일본인은 애초에 정치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고 굳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일상 속에서 대놓고 정치에 강한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혐한이거나 혐중이거나 뭐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거나 반대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다, 뭐 이렇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현직 총리의 이름을 모르는 유권자도 수두룩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는 정치는 애초에 나라님이 하는 나랏일이다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머나먼 과거 정치는 쇼군과 다이묘를 비롯한 극소수의 고위급 사무라이 계급이 독점을 하고 있었고, 입헌군주제가 시작된 메이지에 이르러서도 국회의원은 사무라이 계급의 후손이나 귀족의 후손이 독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정치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일순간에 이렇게 민주화를 확 맞이를 하면서 정치적 문호가 대중들에게까지도 한 방에 열려버린 우리나라와는 애초에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사회 저변에 깔린 와 사상이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와 사상이라는 것, 융화, 조화, 평화, 그러니까 즉 화합의 화를 숭상하는 개념으로서 모두가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런 사상을 뜻합니다. 다만 이게 일본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 모두가 평화롭고 어우러져서 지내려면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속한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소밭집 사장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당연히 동네 소밭집 사장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화합인 것이고, 정치인의 아들은 아버지에 이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 화합인 것이고, 이게 와 사상의 변질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이고 정치는 나랏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관심을 가진다 해도 딱히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의원 총선거 투표율이 60% 이상 꾸준하게 나왔고요. 지금도 50% 중후반대 이상의 투표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선의 투표율도 50% 중반에서 60% 중반을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민주주의 참여 정치의 기본인 투표 자체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치는 왜 결단력이 없나요?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제대로 결론을 짓지 않고 합의 단계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본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가장 위에 있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 그리고 이 정부를 배출하는 정당, 그리고 정당 안에 국회의원과
당원이 있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탑다운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릅니다. 애초에 일본에서 현대적인 정치가 시작된 메이지 유신 당시만 해도 국가, 그러니까 천황과 쇼군이 중심이 되어서 메이지 유신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있었던 조슈번이나 사스마번 같은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메이지 유신, 이 혁명을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들은 밑으로부터 치고 올라온 혁명에 순순히 자리를 내어주었고 명예와 상징성만을 확보하는데 그친 거죠. 이렇다 보니까 현대 정치의 흐름도 모두 아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이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안들을 종결짓는데요.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론을 들이밀면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러면 바로 지도부 총사퇴 투쟁이 시작됩니다. 일본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지지 기반입니다. 지역 주민, 지역 경제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등 당론이 어떻게 됐던 간에 당 지도부가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건 일본에 공천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당에서 쥐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출마 등록 자체를 개개인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당은 그저 그 개인 인물에게 추천서를 써주냐 마느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의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싶으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지역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누군가 나서서 탑다운 방식으로 사안을 결정짓고 종결하고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다들 동의하시죠? 이견 없죠? 오케이, 이건 끝났다 치고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식의 대화가 불가하고, 자, 모두의 의견은 알았습니다. 의견 다 들었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합의하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묻어두고 갑시다. 이런 식의 합의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이죠. 일본 속담에 보면 냄새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문제,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하게 끌고 가기 어려운 것들,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면 그냥 뚜껑을 덮어버리기로 합의하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되는 그런 관행이 일본 정치에 만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본 정치가 너무나도 미적지근하다, 결정을 못한다, 답답하다, 결단력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25년 넘게 이어진 자민당 공명당 연립이 해체되었습니다. 혼돈의 일본 전국, 무슨 일인가요? 지난 10월 10일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던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가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와 회담을 한 뒤에 지금까지 관계에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26년간 이어졌던 연립관계를 해체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밀착하면서 공명당이 공존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당이 하루아침에 결별을 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당이 최초로 연립을 구성했던 199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반자민당 세력의 일부였습니다. 애초에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신흥 불교 종교 집단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인데요. 평화주의, 온건주의,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민당 일부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등 반자민당, 비공산당 노선을 선명하게 유지해왔죠.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상황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정당의 뿌리가 종교 집단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력 확장에 좀 한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90년대 중후반쯤 들어서 종교 분립의 원칙,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공명당이 위배된 게 아니냐, 이러한 논란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역시 잠재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평양 전쟁 이후에 50년 가까이 압도적인 조직력과 정치력을 유지하고 있던 자민당과의 연계가 절실했던 것이죠. 당과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내걸었던 반자민당이라는 간판을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자민당 역시 공명당이 필요했습니다. 자민당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반자민당 연합에 의해 정권을 빼앗기기도 했고, 야당과 연합을 해서 가까스로 여당 지위를 유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명당의 모태인 창가학회, 즉 종교 집단의 안정적인 득표력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자민당과 공명당은 온건한 보수주의, 중도 우파라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하면서 오랜 기간 협력을 좀 유지해왔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대 자민당 내 민족주의 세력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거나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고 시도하면서 이게 물을 일으키는 등 자민당의 우경화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러자 공명당은 연립 해체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만 해도 자민당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명당이 스스로 연립을 해체하고 박차고 나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자민당은 최근 치러진 3번의 대형 선거, 중의원, 참의원,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모두 과반이 깨지면서 참패를 했고요. 역사상 가장 초라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민당이 중현 참의원, 중참 양원에서 나란히 과반을 밑돈 거는 1955년 창당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다카이치 신임 자민당 총재는 공명당이 가장 견제하던 강경 우익 내셔널리즘, 심지어 다카이치 신임 자민당 총재는 공명당이 가장 견제하던 강경 우익 내셔널리즘 인사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정신적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는 다카이치는 공명당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줄기차게 이어갔고요. 역사 수정주의를 긍정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다카이치 총재는 당선 직후 당의 주요 간부를 자신과 결을 같이 하는 옛 아베파 세력과 아소파의 매파들로 채웠습니다. 공명당은 자신들이 이렇게 꺼려하던 다카이치가 총재에 당선되자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곧장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자민당이 금권정치 타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외국인 배타 정책의 철회 등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이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공명당은 자민당의 태도에 실망을 하고 연립 이탈을 단행한 것이죠. 결국 중도 우파라는 느슨한 연결점이 끊어져 버린 것, 그리고 자민당이 더 이상 공명당을 찍어 누를 만한 큰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연전 연패하는 자민당과 손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공명당에는 리스크가 된다라는 계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연립 해체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명당은 중국과 관계가 깊고 다카이치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외교 노선 차이가 갈등을 키웠다고 볼 수 있나요? 공명당은 당 설립 당시부터 친중 노선을 강력하게 표방했습니다. 1964년도에 창당대회를 했는데 당시에 내걸었던 활동 방침 중에 일중 국교 정상화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당시는 냉전이 한창이던 탓에 소수 신생 정당인 공명당이 중국과 직접 대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당 자민당 역시 중국보다는 대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공명당의 모태인 창가학회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국과 국교 정상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고 중국의 유엔 가입 협조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벼랑간 공명당의 대중관계의 문고리로 불쑥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후에 공명당은 평화를 중시하는 중도 보수라는 색채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꺼려하는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일견 중국의 입장에 맞는 행보를 이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재는 이들과 정반대입니다. 아베파의 핵심이었던 다카이치는 아베파의 대표 노선인 친미, 반중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국 양제의 전면적 부정, 즉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인물이며 일본의 재무장을 긍정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이르러서는 중국이나 한국처럼 주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할 때마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구니까 이들이 기어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죠. 중국에 대한 외교 노선 차이가 공명당과 다카이치의 갈등을 키웠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중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큰 틀에서 공명당과 다카이치 총재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민당 정치 자금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연립 붕괴의 근본 원인이 되었나요? 공명당은 자민당에게 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금권정치 탈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그리고 외국인 배척의 금지. 이 3가지 우려를 자민당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면 지금처럼 공명당과 자민당이 결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 중에 야스쿠니 문제나 외국인 문제는 일정 부분 자민당이 수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누구보다 좋아했었던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올가을에 예정돼 있던 예대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그 대제에 참배를 보류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할 정도였죠.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은 2023년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금권 정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당내에 존재하는 파벌이 정치자금의 출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심지어 잘못된 거짓된 내용의 보고서를 총무성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이게 눈먼 돈을 이용을 해서 파벌 내 정치인들에게 교부금을 돌렸다,
되었다. 이게 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의 골자인데요. 공명당은 자신들과 연립하고 있는 이 자민당이 이른바 더러운 돈 문제로 좀 꼬꾸라지자 사실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까지 이르게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0% 가까이 표를 잃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었던 2004년 862만 표 대비해서 올해 있었던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521만 표밖에 득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명당이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허황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차후에 있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는 헌금, 그러니까 정치 자금의 흐름을 지금 일시적으로 끊어버리면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풀뿌리 정치 세력의 생명도 함께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민당 내 파벌들은 그동안 각자 운영을 해왔던 정치자금 파티의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 정치인들을 먹여 살려왔습니다. 자급자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한 번에 끊어내라? 이건 아주 쉽지 않은 결단인 겁니다. 결국에 공명당이 제시했던 3가지 조건 중에 그나마 쉬웠던 2가지는 자민당이 받아들였으나 금권 정치, 그러니까 정치 헌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끝내 내놓지 못한 것이 결별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민당 공명당 연립 해체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점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명당이 자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이것은 26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자민당의 역사상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명당이 제시했던 자민당의 개혁안, 3가지 개혁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공명당 없이 자민당이 어떻게 원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자민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재가 얼마만큼 자신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는 왜 이럴까를 주제로 여러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말씀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의 제목과 같이 일본 정치가 도대체 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 내용에 관해서 부족하게나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주변 분들이 제기했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일본 정치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알아두면 흥미로운 사실들까지 읽기 쉽게 엮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일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